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오늘부터 함께 읽어볼 책은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라는 인생 예화집 세 번째 편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성바로 수도의 회원인 다를레이 자농 수사가 글을 썼고요. 김동주 수사가 옮겼습니다. 성바로 수도에서 2017년에 나온 인생 예화 세 번째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랍의 유수프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유수프에게는 아내 야스민과 아들 이브라임이 있었는데 그들 가족은 특별한 취미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갈 만한 예술작품을 사들여 재산을 불리는 일이었다. 온 식구가 모여서 자신들이 사들인 20세기의 천재 화가 피카소의 그림이며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의 작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즐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브라임은 나이가 들자 값비싼 예술작품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싶어 했다. 결국 이브라임은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대학에 진학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유수프와 야스민은 아들과 따로 살기를 원치 않았지만 자신들의 아들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의 미래를 위해 독립을 허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쳤다. 이브라임은 다니던 대학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자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부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유수프와 야스민은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방황하며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부의 괴로움은 가시지 않았고 그저 우두커니 앉아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유수프는 힘없이 앉아있는 야스민을 대신해 문을 열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 여학생이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었다. 의아해하는 유수프를 보며 여학생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아저씨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자밀라라고 합니다. 이브라임 여자친구예요. 이브라임은 용감한 친구였어요. 총기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렸고 저를 구하려다 총을 맞고 말았어요. 이브라임은 항상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자기 가족이 예술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도 자랑하곤 했죠. 그러던 자밀라는 갑작스레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스케치북을 유수프에게 건네며 계속 말했다. 아참,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 스케치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제가 그린 이 그림이 대단한 작품도 아니지만 두 분께서 받아주신다면 틀림없이 하늘에 있는 이브라임이 좋아할 거예요. 유수프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열어보았다. 그림을 본 순간 유수프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의 볼에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자밀라가 건네준 그림은 다름 아닌 이브라임의 생전 모습을 담은 초상화였다. 이브라임이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수프는 뛰어난 예술가의 걸작을 감상하듯 감명 깊은 표정으로 아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자밀라의 그림은 이브라임의 순수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내면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아직 어린 여학생이 그런 섬세한 모습까지 표현해냈다는 것이 놀라웠다. 유수프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가져가 아내 야스민에게 보여주었다. 야스민은 스케치북의 그림을 천천히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매만졌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스케치북을 꼭 끌어안은 채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언제나 다정한 눈빛으로 웃어주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수프가 자밀라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다. 아니에요. 이브라임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기쁨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리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진심을 다해 그렸을 뿐이에요. 유수프는 이브라임의 초상화를 유명 예술가의 작품들 사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다. 초상화 덕에 살아갈 기운을 얻은 부부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이브라임의 초상화를 자랑하며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피카소나 라파엘로 같은 유명 예술가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 유수프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가 수집한 예술품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다. 경매 시간이 다가오자 이름께나 알려진 미술품 수집가들이 모여들었다. 유수프의 예술품들을 사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다. 많은 예술품 가운데 가장 처음 공개된 것은 유수프의 아들 이브라임을 그린 아들이라는 작품이었다. 경매사가 첫 물품이 나왔음을 알리며 경쾌하게 망치를 두드렸다. 처음 올릴 작품은 아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럼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응찰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의 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 수 없는 긴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경매장 구석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그딴 거 말고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경매에 올리시오. 그런 그림을 누가 사겠소? 아들이라는 작품을 사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2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0만 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가 불만 섞인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낙서 따위나 사려고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소? 반 고흐나 피카소의 작품을 경매에 올려달란 말이오. 그러나 경매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경매를 이어갔다. 누가 이 아들이란 작품 사시겠습니까? 이 작품을 사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때 구석에서 경매를 지켜보던 허름한 차림을 한 사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200만 원. 그 사내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저 따위 작품에 200만 원이라니 정말 보는 눈이 없구먼. 나라면 그냥 줘도 사양할 텐데 말이야. 누가 저런 저를 경매장에 들인 것이오. 당장 내쫓으시오. 그 허림한 차림의 사내는 다름 아닌 유수프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그만둔 정원사 푸아드였다. 퇴직 후 슬슬이 늙어가던 푸아드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수중에 있는 2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는 지난 시절 언제나 자신을 가족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던 이브라임을 생각하며 전 재산을 주고 그림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푸아드의 눈에는 아직도 정원에서 뛰놀던 어린 이브라임의 모습이 선했다. 200만 원 나왔습니다. 혹시 300만 원에 사실 분 안 계십니까? 이 그림을 사실 다른 분이 정말 없습니까? 경매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짜증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불만스레 경매사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유수프의 예술품을 사러 오긴 했지만 아들이라는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돈이 될 만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서 얼마나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결국 경매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수프님의 아들을 비롯한 그의 모든 예술품들은 푸아드님께 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말에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200만 원의 모든 예술품들이 낙찰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장난치지 말고 어서 다른 작품들을 보여주시오. 그렇소, 나는 피카소의 작품을 사기 위해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찾아왔단 말이오. 순식간에 경매장은 항의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자 경매사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오늘의 경매는 모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경매사를 바라보자 그가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경매를 시작하기 전 야스민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번 경매에 한 작품만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두 분이 아끼던 작품, 즉 유수프님과 야스민님이 가진 최고의 예술품이자 보물인 아들이라는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고 구매하는 분께 유수프님의 모든 예술작품을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 두 번째.
토마스의 집 근처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공원에는 봄을 맞은 나무들이 초록잎의 옷으로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었고 다양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게다가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원을 찾은 토마스는 그날도 어김없이 신이 나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행복한 아이들을 보았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는 절로 웃음꽃이 피었다. 그때 한 여성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저기 파란 셔츠를 입은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정말 귀엽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 그런가요? 아이가 정말 잘생겼네요. 아주 밝고 명랑한 것 같아요. 밝고 명랑한 것이 지나쳐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몰라요. 그런가요? 그렇다니까요. 어느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한동안 이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지 여인이 아들을 불렀다. 알렉스, 이제 그만 가자꾸나. 집에 갈 시간이야.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아이는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았는지 발그레해진 뺨으로 달려와 엄마를 졸랐다.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어요. 딱 10분만요. 네? 딱 10분만요. 아들의 어리광에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딱 10분만이다. 알겠니? 엄마의 허락에 신이 난 아이는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10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엄마가 다시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이번에도 어리광을 부렸다. 아이 엄마, 5분만 더요. 5분만요. 엄마는 그런 아들에게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좋아, 알렉스. 내가 뛰어놀고 싶은 만큼 놀다가 오렴. 단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우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 엄마. 아이는 엄마를 꼭 껴안고 엄마의 볼에 여러 번 입을 맞추고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놀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여인은 토마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엄마가 자기에게 좀 더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모를 거예요. 사실은 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눈에 담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여인의 말에 토마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넓히기.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일에만 빠져 살곤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일군 성과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평가하곤 합니다. 일이 모든 것인 양 착각을 하지요. 물론 일이 나의 삶과 미래,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일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시간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해주는 밑바탕이자 버팀목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분 1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친구 등 누가 되었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소중한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 세 번째. 줄리아는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여인이었다.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그녀만을 사랑하는 남편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까지, 게다가 아버지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줄리아는
계속되는 바쁜 직장 업무로 인해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족들을 돌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회사 생각으로 가득 찼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녀가 일에 매달릴수록 가족과는 점점 멀어졌다. 어느새 집은 그녀에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 아닌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깐 잠만 자는 호텔 같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줄리아의 가슴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그녀에게 가족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녀의 마음에는 허무함과 함께 쓸쓸함이 밀려왔고 모든 것이 메말라갔다. 어느 날 줄리아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다. 선물은 다름 아닌 예쁜 꽃이 핀 화분이었다. 화분이 사무실에 놓이자 삭막했던 공간에 생기가 돌았다. 은은한 꽃향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 같아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다. 줄리아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었다. 기뻐하는 딸을 보며 줄리아의 아버지가 말했다. 화분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다행이다. 일을 하다 가끔 바라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 전환도 될 게다. 대신에 시들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한단다. 키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이따금 물을 주기만 하면 된단다. 시간 날 때 말을 건네면 꽃이 더 좋아할 거야. 줄리아는 한동안 예쁜 꽃에 취해 열심히 돌보았다. 아버지 말대로 물도 주고 가끔 말도 건네며 애정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너무 바빴고 고단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꽃을 보았을 때 꽃은 이미 시들어 볼품없이 말라 죽어 있었다. 메마른 꽃잎은 바닥에 떨어져 나 뒹굴었고 그녀를 기분 좋게 했던 꽃향기도 더 이상 맡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한순간 사라진 것 같아 그녀는 다시 우울해졌다. 그녀의 삶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줄리아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 이미 나는 예상하고 있었단다. 너의 일상은 한순간도 쉴 틈이 없으니 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줄리아 네가 스스로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은 것 같더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너에게 그와 똑같은 화분을 선물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너에게 준 화분은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다 그 화분을 찾던 가게에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거든. 줄리아, 너무나 익숙해서 못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렴.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다. 네가 그리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꽃보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하지 않겠니? 아빠는 네가 소중한 가족을 그 꽃처럼 잃지 않았으면 한단다.